이마트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8%나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8회전이고 PBR은 0.29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변동범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마트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순화동 홈페이지 신세계 사업법은 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자로 분할돼서 이마트가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국내에 157개의 대형마트, 안양전, 부천점 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했다. 2024년 6월 30일 합병기업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했고 2025년 5월 30일 종속기업 주식회사 에메랄드 SPV를 흡수 합병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물류센터 사진을 가져왔고요. 이마트 매장 입구인데 월마트 슈퍼센터를 인수해가지고 국내 월마트가 정착을 못하고 외국계 그 편의점들은 거의 빠져나갔죠. 2006년에 이렇게 이마트를 인수해버린 것도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제가 몰랐었습니다. 주가는 104,100원으로 1년 전보다 11.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PBR로 보면 0.29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정용진 씨가 28.85%, 연금공단이 7.89%, 외국인이 26.08%를 가지고 있는데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검색할 날짜에 뜹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6조 6,288억 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2조 334억 원으로 7.5%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0.7%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률은 27.6%로 0.5% 떨어졌습니다. 운영경비는 4조 3,183억 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금액 증가율보다는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06으로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2,770억 원으로서 129.8%가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하에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품 유통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제품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유통업 성격은 스루풋 회계와 이 원가회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1.8회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조 306억 원을 가지고 있네요. 236억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입니다. 영업이익상으로는 127.4%인데 영업의 부분 쪽에서 특이한 것은 2024년에 그 손상차손 및 환입 요게 9,491억 원이나 있어서 세전이익이 손실이 무려 9,870억 원이 났었습니다. 요것이 이제 영업과는 관계없이 재무 활동으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고 시세평가인데 아마
그 금융자산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거는 제가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이제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점을 좀 부각시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는 크게 증가했거든요. 삼전 노조와 같은 도둑놈 심보 논리라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니 성과급을 달라고 해야 하나 이마트 직원들은 병신이라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닐 것이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기업 회생을 위해서 월급을 반납하게 가지고 한다. 이런 게 이제 홈플러스가 좀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마트 이런 데가 좀 매출이 더 늘어난 것 같죠. 이마트가 뭘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도 홈플러스가 망해가는 중이니까 이마트가 반사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명명합니다. 1조 306억 원, 전년보다 23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도는 그 내역을 구할 수 없었는데 이게 기재정정일 경우에는 그 내역들이 다 사는데 이게 첨부정정일 경우에는 왜 제도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업보고서 브릭다운된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상한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까 좀 고민이 됐는데 총 재고의 증감으로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 표현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합병으로 증감은 604억 원이 전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도에 합병 재고가 안 들어가 있다. 상품에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20억 4,2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12조 354억 원 7%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조 334억 원으로 7.5%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조 3,183억 원 1.5%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4조 1,903억 원을 뺀 1,280억 원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식재료 이런 걸 갖다가 장인애들이 만들어서 이 제품화해가지고 상품이란 이름으로 이 물건을 파는 거죠. 대부분 식자재 계통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가공 비율은 변동이 없고요. 여기서는 원재료 매입 가격이 변동이 없더라고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증감은 전체 재고자산으로 했을 때 일치합니다. 2024년은 아까 이 회사가 언급한 대로 합병 재고를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TQ 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안 맞아떨어지는데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도분을 현금이 1,604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0억 4,2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1,58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게 아니고 합병으로 합병할 때 돈이 나간 꼴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1,850억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재고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또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좀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좀 재고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 검증은 작은 금액이라도 다 검증이 됩니다. 기준을 할 수 없이 재고자산 전체를 했기 때문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특히 제품 이런 것만 해도 그만인데 그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 2023년도에 그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다 검증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갭이 없다면은 굳이 복잡한 재정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마트는 상품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3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4.7% 감소했어요. 직원 수는 23,075명으로 1,473명이나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평균 임금은 5,640만 원으로 1.3% 이 평균 임금은 상승이 됐습니다. 자, 요즘 노동조를 맞이해서 대부분 뭐 노조 파업 이런 게 이슈가 돼서 그동안에 별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노동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노동 생산성은 매출에 얼마 기여했느냐 나누기 인건비 9.3입니다. 전년도보다 좀 올렸죠. 2023년도보다는 조금 정도 올라간 정도고요. 노동 분배율이라는 게 이제 이게 분배론에 의해 가지고 노조의 그 도둑놈 심보 같은 거에 그 노동 분배율인데 이런 거를 또 따지는 경제 교수들이 있어서 스루펫 이것도 영업이익으로 전환합니다. 나누기 인건비 469.4%, 전년도에는 1132%. 그러면 생산성을 올렸는데도 이익을 많이 났는데 이게 적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나 주주들은 그 세전 이익으로 가져갈 겁니다. 아니, 단기 순이익으로. 세금까지 다 물고 이 남은 돈에서 우리가 얼마 가져가느냐 이런 거니까 영업이익 가지고 거기에서 남았는데 돈을 더 달라, 성과급을 달라, 이런 얘기는 요즘 같아서는 도둑놈의 심보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2025년도는 물론 그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 노동 생산성도 꽤 올라간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영업이익 그 분배율로 보면은 내려간 거는 내려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다 이런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는 니들이 또 많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2024년도 거를 볼 때는 그래서 이거하고 노동 생산성하고 노동 분배율하고 어떤 그 상관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참고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 분배율이라는 것은 거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들이 주인도 아닌데 그 남은 영업이익에 얼마를 달라 이거는 그게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8.2% 증가했고요. 광고 및 판매 촉진비가 22.6%인데 가장 많은 돈이 나가는 게 지급 수수료.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판매 수수료 같아요. 매장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그 직원을 다 안 하고 그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게 그 판매 지급 수수료 같아요. 이것이 0.3% 증가했습니다. 가장 그 많은 돈이 인건비만큼 나가는 거니까 이게 직영진원이라면은 요 지급 수수료는 그 납품 협력업체 직원들이 와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행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 상승했고 슬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4.9%로 2.5%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80으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거의 뭐 1년이 52주인데 수금은 빨리빨리 잘 하고 있네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수금을 빨리 해라. 음.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내려갔네요. 요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2.8%로 1.5%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하고 스루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뭐 재정가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그냥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된다. 자, 구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된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라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산출해 봐야 된다.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매가 환원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고 실사하는데 제가 딱 한 번 해봤는데 매가 환원법 문고 회사들도 매가 환원법으로 합니다. 그 일일이 하나하나 수량을 세기가 어려운 거니까 매가 환원법으로 그 실사를 합니다. 매가 환원법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도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데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 가격이 오픈될 수 있느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네들이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과일, 채소, 우육, 돈육 등 구매액만 얘기를 했는데 한 8% 구매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구매액이 증가했다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하됐다는 거 상품 매입 가격들은 인하가 되지 않았겠느냐. 상품이 기종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또 노출되는 게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기본 상품 대표 샘플 많이 나온 거 ABC 분류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정도를 어떻게 좀 상품도 좀 해주면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증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반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상품 매입 가격 후려쳐가지고 좀 내려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동결을 시켰다고 그러면은 상품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어쨌든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당기 순이익은 520억이지만 현금으로는 2조 725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 현금 흐름은 2조 4,900억이 되겠고 최종 번돈은 4,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 검증하는 식을 다른 회사 할 때 여기 검증식을 제가 다 공개를 했죠. 자유현금으로는 채권자한테 3,276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35.3%로 내려갔습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는 421억 원, 전년도에는 5,26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내역은 연차 배당이 535억 원이고 합병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한 것은 116억 원, 그래서 이게 421억 원이 검증이 되고요. 자본변동표에 의해서 2024년은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도 주주니까 5,265억 원을 주주들이 회수해 간 거죠. 이자 포함해가지고. 이자라기보다도 그때는 배당금으로 이제 부르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2.3배가 됐고 이익 잉여금률은 95.7%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 경비가 1.5%였는데 올해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인플레 요인도 있고 5%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 뭐 중동 전쟁 역량 등등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인건비도 또 올려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영업이익이 129.8%나 했는데 25%만 올라간다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직관으로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 금액을 스르펀율로 나누면은 17조 6,600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는 매출의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계산하기가 편한데 1 더하기 6.2% 여기 그 6.2% 상승되잖아요. 이쪽을 먼저 해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가 2026년 1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그 개별로 했거든요. 그 4조 3,887억 원. 4조 4천억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 곱하기 4 해버리면은 17조 6천억입니다. 그 제가 그냥 감 잡은 거하고 딱 그 맞아 떨어지네요. 그 올해 그 분석하다 보면은 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 예측이 거의 점쟁이 수준이다. 물론 이제 계절적 수요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두고 보자고요. 제가 이 예측한 금액이 얼마나 갭이 생기는지 100% 맞추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사업 계획을 17조 6,600억으로 한다면은 한 3,455억 원이 남는다. 근데 욕심을 더 내자. 재고 회전율이 11.82전인데 더도 말고 12회전 하자. 그러면은 17조 9,600억 하면은 영업이익은 4천억까지 올릴 수 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하고 두 가지 매출 원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요거를 뭐 판매 단가라고 얘기한다면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17조 7천억을 하게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17조 한 6천억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포트 회계를 모르는 실무자들이 그럼 사업 계획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면 회계한테 데이터를 받고 구매한테 데이터 받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재료비가 12조 8천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가공비가 1,300만 원. 그래서 총 비용이 제조 비용이 12조 9,300억 되는데 판매 관리비가 한 4조 나가니까 4조 4천. 그러면 전체 지금 비용이 17조 3,300이다. 그러면 마진을 35만 원만 아니 3,500억을 받자. 그러면 얼마 매출을 일으켜야 되느냐? 17조 6,800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루프 쪽은 간단히 나왔죠. 17조 6,600억만 하면 된다. 200억 깎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매출액을 좀 더 올리자. 1.7%더 매출액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3,652억 원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스루프만큼은 적게 나온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대로 원가 회계는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잘못된 세계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 1분기 매출액을 여기에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매출액이 불변한다는 극단의 가정을 하고 이 매입 감소했을 때하고 매입 증가를 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매입을, 이거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매입 감소를 했어요. 5%만 매입을 감소시키면 9,497억 원이 영업 돈을 더 법니다. 그리고 매입을 증가했을 때는 감소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절대 덤핑을 하지 말라. 덤핑하지 말라는 거는 제닛 옐런 언니가 얘기했는데 중국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있죠. 그런 거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과잉 생산하지 말라는 거. 요 템플레이트 자료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고 회전율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려면 재고 회전율은 오늘도 내일도 재고를 올려라 라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구매와 판매 쪽에서 다 여기에 종속해라 라는 얘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걸 해야만 된다는 거죠. 제가 썼던 이 책입니다.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 기업회계에 관한 저는 개혁파입니다. 현재 표현하자면은 진보주의자란 얘기죠.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